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저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앉아있는 버진 로드 끝을 노려보았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상 위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남자.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지금은 내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 남자 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어린 신부가 수줍게 웃고 있었죠. 신랑 박민준 군과 신부 김소희 양은 주례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유인물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날카롭게 식장을 갈랐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음악이 멎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상 위에 박민준이 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요, 놀라야죠.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당신 손으로 직접 생매장했던 아내가 유령처럼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수백 장의 종이가 나비처럼 팔랑거렸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당신이 내게 저지른 모든 악행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 박민주는 운전하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부쩍 마른 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는 감촉이 참 다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시골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핥히듯 뻗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집들은 하나같이 비어있는 듯 스산했죠. 여기 공기가 정말 좋지? 당신 몸에 딱일 거야. 며칠만 푹 쉬고 나면 항암 치료도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거고.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궁암 3기. 그 선고를 받은 후 제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유일한 색깔이자 버팀목이었죠. 그가 찾아냈다는 이 요양원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님도 계신 곳이라 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자연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하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몇 번이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차가 멈춘 곳은 생각보다 더 외진 산 중턱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긴 했지만 세련된 시설이라기보다는 낡은 수련원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부축하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황토로 지어진 작은 별채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부자리와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선 몸부터 좀 누이고 있어. 내가 차에서 짐 가져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피곤함에 그대로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차 트렁크를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덜컥? 아주 짧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방의 문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죠. 처음엔 그저 문이 잘못 닫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남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돌리고 당겨보았지만 문은 마치 벽의 일부인 것처럼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이 문을 잠근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민준 씨,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더 세게, 손바닥이 아려올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건물에 울리는 제 목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다정했던 손길, 걱정 가득했던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리가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무역회사를 다니던 저는 그날따라 유독 늦게 퇴근했습니다. 회사 일로 잔뜩 깨지고 마음이 상해 있었죠. 버스를 타고 꾸벅꾸벅 졸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것도 모자라 쏟아지는 비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쩔쩔매고 있던 제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라고 했죠. 경계심 가득한 저를 그는 억지로 태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우산을 제게 건네주고는 비를 맞으며 근처 택시가 잡히는 큰 길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투박한 손, 과묵한 말투, 하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어나오는 진중함. 저는 그때 이미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대학 문턱도 밟지 못한 가난한 기술자와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늘 성실했고 저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가 데려온 이 낯선 방에 갇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열 수 없는 굳은 빗장이 바로 그 남편의 손에 의해 채워진 채로 말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컸습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남편이 곧 돌아와 멋쩍게 웃으며 문을 열어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문이라고는 화장실에 달린 손바닥만 한 환기창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주황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하룻밤이 꼬박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 몇 병과 김치, 계란 한 줄, 그리고 쌀 한 포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아니 그 이상을 제가 이곳에 머물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물품들이었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으로 다가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요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이 넓은 건물에 저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탈진한 몸을 이끌고 방바닥에 쓰러져 누웠을 때 문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제 나팔관이 막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자로서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밤새 울던 제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은 기꺼이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애미야,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며 손을 잡고 우셨고 친정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그는 오롯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비난을 짊어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닫힌 문틈 아래로 작은 쪽지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어가다시피 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당신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며칠만 조용히 지내줘. 곧 데리러 갈게. 병원비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돈 때문에 곤란을 겪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불과 몇 달 전 남편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50억?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암 치료는 물론이고 남은 평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때문에 저를 이곳에 가둬야 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박민준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줬던 사랑과 헌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밥솥에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야 했습니다. 내 남편 박민준에게 당신이 내게 왜 그랬는지, 우리의 수십 년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시간을 정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 쇠붙이라도 하나 찾아 문틈을 쑤셔볼까? 하지만 방은 너무나 말끔했습니다.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애초에 다 치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귀를 문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별일 없죠? 밥은 잘 챙겨 먹는답니까? 그럼요. 저희가 시간 맞춰 밥이랑 반찬 넣어드리는데 조용히 잘 계십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인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 모든 것이 남편과 요양원 측이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들에게는 그저 발작 증세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바닥만 한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높고 작아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 창문 너머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세상. 저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와 흐린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그 창문에 매달려 바깥 세상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내 발로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 반드시 내 발로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하루에 2번 문 아래 작은 배식구로 식판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식판을 밀어넣는 직원의 손목만 겨우 보일 뿐 얼굴도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소리를 지르면 배식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시기는 이미 훌쩍 지나버렸고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랫배를 쿡쿡 쑤시는 듯한 아픔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신부전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4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편의 몸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해했고 얼굴과 몸이 붓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투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지해 피를 걸러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그의 식단을 챙기고 투석하는 동안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을 때 의사는 더 이상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뿐이라고 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신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고 우리는 나란히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수야, 우리는 이제 한 몸이야. 평생 서로만 보면서 살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술 이후 남편은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붓기도 빠지고 혈색도 돌아왔죠. 우리는 예전보다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제 신장을 나누어 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속의 암세포는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제 신장을 이식받아 건강해진 그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따금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갇힌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준아, 이놈아, 엄마 여기 있다. 문 좀 열어다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계시다고 했던 바로 그 시어머님.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이곳에 혼자 오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은수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문 너머의 흐느낌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너도 여기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시어머님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대화가 자주 끊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끈기 있게 어머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요양원의 다른 방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데려오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어머님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직원들의 눈을 피해 요양원을 헤매고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놈이 나를 여기다 버렸어. 내가 지 친어미가 아니란 걸 알고 나서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결국 어머님의 말은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생모는 그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재혼한 분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님이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을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어머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치매가 오자 이곳에 버리다시피 가둬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버린 것도 모자라 암에 걸린 아내까지. 박민준이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밤마다 제 방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갈 아주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실마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갇힌 이 황토방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날림으로 지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벽에서 흙냄새가 유독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방의 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단단해 보이기만 했던 황토벽이 어쩌면 제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벽을 뚫는 것. 하지만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 안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밥그릇, 수저, 이불, 옷까지 벽을 긁어낼 만한 단단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문득 냉장고 안에 있던 참치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씩 배급되는 참치캔. 저는 캔을 따서 내용물은 밥과 함께 먹고 뚜껑은 몰래 이불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날카로운 캔 뚜껑의 가장자리는 제법 쓸만한 도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어느 벽을 공략하느냐였습니다. 가장 약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로 방의 모든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돌처럼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화장실과 맞닿은 구석진 벽 한쪽에서 유독 둔탁하고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숨겨두었던 참치캔 뚜껑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잠들었을 깊은 밤 저는 벽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흙벽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벽은 무르지 않았습니다. 캔 뚜껑으로 몇 번 긁어내자 손가락에 힘이 풀리고 손톱 밑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갔을 그의 냉정한 얼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마저 외면한 그의 잔인함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주어 벽을 긁었습니다. 흘가루가 푸석푸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주 미미한 진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파낸 흘가루를 옷주머니에 담아 아침에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 화장실 변기에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긁어낸 자리는 젖은 수건으로 살짝 문질러 티가 나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벽을 파냈습니다. 손가락은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고 손톱은 닳아 문드러졌습니다. 통증이 심해 캔 뚜껑을 놓칠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해졌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5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고 젊고 예쁜 여자라도 만나 새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은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시는 어머님은 제 유일한 말벗이자 감시자였습니다. 제가 벽을 파는 동안 어머님은 문 밖에서 망을 봐주셨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헛기침을 해서 제게 신호를 보내주셨죠.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만은 또렷하신 듯 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나가서 그놈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쳐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름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갇힌 공간 속에서 시간 감각은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벽을 파내던 캔 뚜껑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흙벽 너머의 바깥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판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 판자 주변의 흙을 계속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판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벽 안쪽에 덧대어진 합판이었습니다. 날림 공사를 하면서 단열을 위해 엉성하게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합판의 가장자리를 캔 뚜껑으로 쑤시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합판은 생각보다 쉽게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합판 틈새로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바깥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틈에 코를 박고 미친 듯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와 젖은 풀냄새가 섞인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구멍을 넓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벽을 파냈습니다. 몸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만드는 데는 또다시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갇힌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칠흑 같은 밤, 저는 어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구멍을 완성했습니다. 탈출을 앞두고 저는 문 밖에 어머님께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나갈게요.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바로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옷가지를 챙겨 입고 제가 만든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과 나무 조각이 온몸을 긁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몸이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저는 비로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유였습니다.
석 달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죠. 요양원은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민가가 나올지, 길은 어디로 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내리막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탓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굴렀는지 모릅니다.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농가 주택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다보았습니다.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흙투성이의 옷은 다 찢어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누구슈? 살려주세요. 제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안으로 들이고는 낡은 유선 전화기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감금, 폭행, 그리고 저를 가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까지.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요양원의 위치를 설명하고 그곳에 아직 시어머님이 갇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다시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은 끔찍했습니다. 제가 도망쳐 나온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불이 모두 꺼진 채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장도 직원들도 심지어 다른 노인 환자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폐건물처럼 말이죠. 경찰은 제가 갇혀있던 황토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뚫고 나온 벽의 구멍은 그 참혹했던 시간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시어머님이 웅크린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님을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박민준의 이름과 인상착에 로또 당첨 사실, 그리고 제 암투병 사실까지.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수야, 너 어디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나 좀 데리러 와줘. 나 민준 씨한테.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경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당장 달려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시간 후 형부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한 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제 몸과 엉망이 된 얼굴을 보며 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남편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겨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숨긴 채 제가 아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여자라고 매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행방이 묘연해지자 남편의 말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찾아 나서지 못했던 것도 남편 볼 면목이 없고 가문의 수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언니는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잔인한 그의 계획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해골처럼 앙상한 얼굴, 푹 꺼진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피부.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박민준,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날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앞서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해 온갖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언니는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밥을 떠먹여주고 씻겨주었습니다. 은수야, 미안하다.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놈 말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언니의 눈물 섞인 사과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아버렸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은 어렵고 우선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한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면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 베갯잎에 수북이 쌓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와 형부는 제 곁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은수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무너지면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독하게 마음먹고 이겨내야 복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형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약을 삼키고 억지로 밥을 넘겼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박민준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몸을 추스르는 동안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는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살던 집과 차를 모두 처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양원 원장 역시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저를 버리고 돈을 챙겨 완벽하게 사라질 계획을.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언니와 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예전에 흥신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남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던 공장 근처 식당, 동네 목욕탕, 그가 어울리던 사람들까지.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민준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평소 이미지는 성실하고 착한 가장이었던 겁니다.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병원으로 형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제, 아무래도 이상해. 박서방 주변에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형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기 몇 달 전부터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유독 친하게 지내던 젊은 여자 트레이너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시점과 비슷하게 그 여자 역시 헬스클럽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소희. 나이는 30 후반.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뒤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의 돈과 젊은 여자. 그 두 가지가 한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퇴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와 의사는 극구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퇴원 수속을 밟고 언니 집에 머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인 로또 당첨 용지에 주목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한 은행 지점을 알아내고 그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며칠 밤낮으로 CCTV 화면을 들여다본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은행을 나서는 남편의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형부가 헬스클럽에서 확보한 김소희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50억을 손에 쥐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CCTV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박민준 그리고 김소희 두 사람을 모두 찾아내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박민준과 김소희 두 사람을 찾아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추적했지만 두 사람은 현금만 사용하고 대포폰을 쓰는 등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에 머물며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고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모를 소식을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이러다 그들을 찾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뻘 되는 조카에게서였습니다. 그는 남편과 왕래가 거의 없던 사이였지만 최근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박민준 같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곧 결혼을 하는데 혹시 축의금을 보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숙모님, 정말 죄송한데 작은아버지가 혹시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해서요. 목소리가 영 힘이 없어 보이셔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5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쥔 사람이 고작 축의금 몇 푼 때문에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 전화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남편이 다시 전화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통화를 길게 끌면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는 제 말대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이어갔고 결혼식 전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며 만남을 유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카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형부와 함께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식당 건너편 차 안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옷 대신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고 건강해 보였던 얼굴은 수척하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 김소희가 팔짱을 낀 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 역시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지치고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조카가 도착해 합석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카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부탁하는 듯했고 김소희는 그런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김소희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듯했습니다. 김소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어라 쏘아붙이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 저를 지배했던 분노와 증오 대신 아주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며 복수를 다짐했던 남자는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아니, 처제, 저놈을 그냥 둬. 당장 가서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요, 형부.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망가진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형부에게 조카를 통해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를 조용히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찾아가 소리치고 싸우는 것보다
그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끝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는 사람을 붙여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드러난 남편의 현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소희와 함께 호화로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무는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이었습니다. 형부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남편은 매일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 일거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방으로 돌아왔고 김소희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가끔 외출해서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고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고성과 물건 깨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50억? 그 많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형부를 통해 남편과 가까웠던 옛 동료 한 사람을 수소문해 접촉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잠적한 후에도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는 제가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과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로또 당첨금을 손에 쥔 후 김소희의 꿰매 빠져 주식과 선물 옵션 같은 위험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땀 흘려 돈을 벌어본 그에게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이 오가는 주식시장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김소희는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고 남편은 처음 몇 번 돈을 딴 것에 흥분해 점점 더 큰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모두 날리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김소희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녀에게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매일 막노동으로 번 돈을 그녀의 술값과 유흥비로 바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언니 집 거실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복수를 다짐하는 동안 그는 이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신이 있다면 참으로 공평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그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제 손으로 맺어야 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남편이 일하는 공사 현장의 위치를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머리를 모자로 가리고 앙상한 몸을 두꺼운 외투로 감싼 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 사이에서 유독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힘겹게 벽돌을 나르는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준 씨,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민낯과 다름없는 제 머리와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살아 있었어요. 당신이 버린 그 지옥에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나왔다고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주변의 인부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준 돈으로 그 여자랑 행복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와 그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죠. 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요? 당신을 평생 키워준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내 신장, 당신 몸속에 있는 내 신장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렸습니다. 그동안 묻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들이었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망가진 얼굴, 공허한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인부들도 숙연해져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비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한편의 저속한 연극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몸을 돌려 공사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의 사과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복수는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함께 감금 및 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과 남편의 모든 만행이 드러나자 그동안 남편을 두둔했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남편과 김소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사이에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잠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뒤늦은 후회와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남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녀는 사랑했을 뿐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남편 역시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강금죄와 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소희는 사기 및 공갈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이혼 소송 역시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법원은 그의 죄질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저는 언니와 함께 조용한 강가를 찾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제게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은수야. 이제 너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도 저 강물처럼 다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텅 빈 껍데기처럼 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몸의 회복 속도보다 마음이 병드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구조된 후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머님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치매 증세는 여전했지만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저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억지로 일으켜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눈만 껌뻑이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구나 싶어 돌아서려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와락 붙잡으셨습니다. 아가 고맙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그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 아들에게 버림받은 며느리. 그런 저를 어머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받고 위로받는 듯한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어머님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지만 저는 실은 내색 없이 들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시간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를 꿈꾸는 대신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는 행위가 저를 치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빼곡하게 그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신에 대한 자책, 제게 저지른 죄에 대한 사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신장 덕분에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말미에 출소하면 제게 받은 위자료를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아무 말 없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사과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앞으로도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항암 치료도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았습니다. 암세포는 모두 사라졌고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책을 읽어줄 때면 저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요양원에 갇혔을 때의 공포가 떠올라 숨이 막힐 때도 있었고,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6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어가지 못했고 제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겪었기에 저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일 테니까요. 그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일 테니까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몇 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님을 찾아뵈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저릿했지만 더 이상 제 삶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차은수 씨 되시나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김소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대체 무슨 일로 제게 전화를 한 걸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박민준 씨가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아파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지만 이미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식해 주었던 신장이 다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투석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소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전 남편을 거두어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매일같이 선생님 이름만 불러요.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제발, 제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마음속에서 수십 번도 더 저울질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든 살아가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앞둔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가 제게 빌고 싶다는 용서는 과연 진심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남자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지독한 인연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약 냄새와 함께 초췌한 모습의 김소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이불 위에 전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마른 손을 뻗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겨우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은수 야미 아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한 인간이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자기 자신에 의한 파멸이라는 벌을. 저는 그의 곁에 다가가 앙상하게 마른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당신도 나도 이제는 다 괜찮아요. 제 말에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소희에게서 그의 부고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례는 치르지 않고 화장해서 조용히 강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잠들기를 빌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를 미워했던 시간도 사랑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강물 속으로 흘려보낼 때였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시간도 사랑했던 시간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강물 속으로 흘려보낼 때였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해야 할 대상도 용서해야 할 대상도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머님을 찾아뵙고 가끔은 언니와 함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제 삶은 특별할 것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저는 그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침대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어색해하는 제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함, 아이를 낳지 못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시던 다정함, 그리고 그 지옥 같던 요양원에서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었던 그 밤들까지 어머님은 제게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친정 어머니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어머님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어머님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고생 많았다, 내 딸.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은 채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랫동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은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어머님의 장례는 제가 상주가 되어 치렀습니다. 전 남편의 친척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제 언니 내외,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도서관 동료 몇몇이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성껏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유골은 전 남편을 뿌렸던 그 강가에 나란히 뿌려드렸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악연으로 얽혔지만 저 세상에서는 부디 모자간의 정을 나누며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풋풋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꺼내어 가위로 제 모습만 오려냈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이 담긴 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려낸 제 사진들은 작은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 역시 제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어내고 살아남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한 사람, 차은수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려낸 사진들처럼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만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저 자신만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삶의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늘 남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만 앉아있던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생각보다 훨씬 짜릿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작은 중고차를 한 대 사서 주말이면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이름 없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나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낯선 길을 걷고 조용한 찻집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여행을 통해 저는 세상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며 스스로를 올가매던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여전히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관장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아는 관장님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제게 있을까? 제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괜찮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쓰기 교실이 열리던 첫날 강의실에는 저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어르신 10대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암투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글쓰기 교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한자 한자 글로 풀어내며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글을 읽어주며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수강생들의 글을 모아 작은 문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문집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던 날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오려두었던 젊은 날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진 속의 어린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차은수. 너는 아주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그것은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에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시간은 이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글쓰기 교실은 입소문이 나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다독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고 계절이 바뀌는 풍경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 삶에서 남자나 사랑 같은 단어는 이제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희 글쓰기 교실에 새로 등록한 수강생이었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쯤 많아 보이는 인상이 선하고 과묵한 분이셨죠.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의 글에서는 따뜻하고 깊은 성품이 묻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산사를 함께 걷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망설이다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인생 저와 함께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담백하고 진솔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붉게 물든 단풍잎만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어렵게 되찾은 평온이 깨져버릴까봐. 그는 제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가온 행복을 외면하지는 말자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듯이 아파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대답 대신 제가 쓴 글 한 편을 건넸습니다. 제 모든 과거가 담긴 차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 내외와 가까운 몇몇 분들만 모시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생을 좋은 벗으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내려주는 따뜻한 커피 향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철 지난 영화를 보며 웃고 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길고 험난한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증오로 밤을 지새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비록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아팠던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